최근에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것 드시면서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영양제나 건기식을 챙겨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걸까? 때로는 비용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많은 알약을 먹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영양제와 건기식의 신세를 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되는 큰 이야기들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강관리의 대원칙, 대원리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냐 하면요, 지난해 한 조사를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건기식이나 영양제를 많거나 적게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양제 산업은 점점 더 규모가 커져서 2030년이면 25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결국 그만큼 이 시장이 상업적인 요소가 짙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오히려 비만과 영양 과다가 만연한 현대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렇게 덜 먹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영양제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게 단지 과연 상업적인 선전이기만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물론 여기에는 다분히 상업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잘못 활용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명분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보시다시피 현대인들은 실제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대표되는 칼로리 섭취는 많아졌지만, 그에 반해 비타민, 미네랄로 대표되는 미량 영양소에 있어서는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미량 영양소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한 이 기사를 보면은 현대인들이 소금과 나트륨으로 대표되는 미네랄 섭취는 과다한 반면에 칼슘, 칼륨, 셀레늄과 같이 대표적인 채식을 통해 흡수되는 미량 영양소는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여기에 보다시피 약물 복용량의 증가,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단, 토양 환경의 변화 같은 거를 꼽고 있네요. 일단 여기서 약물 복용량의 증가는 제가 추후에 이런 폴리파마시라고 하는 다약제 복용, 이런 약물의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뭐 진통제나 이런 처방을 할 때도, 그리고 아니면 심장질환으로 아스피린을 처방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위장질환으로 내과에서 처방을 받아도 위산 억제제 처방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PPI라 그러기도 하는데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 그러는데, 네, 이 위산 억제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위산이 분비가 저하되면서 그로 인해서 아연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철분이나 이런 영양소의 흡수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약물 자체가 영양소 흡수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네랄 불균형의 원인으로 약물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우리가 먹는 모든 약물은 약물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로 대표되는 이런 미량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룬 책으로 드럭 먹어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이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영양소를 다 뺏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다음에 한번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안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물 복용량 증가 자체가 약물로 인해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의 흡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약물을 대사하고 해독해내는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이렇게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복용량 증가가 이런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또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단은 그 식품 자체가 칼로리는 과잉한데 그 안에 있는 영양소는 결핍되어 있는 쭉정이 식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먹는 것 자체가 당연히 또 이런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주목하려는 거는 이 토양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변화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오늘은 이 문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양 문제를 어떻게 접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거시적인 이야기인데, 네, 1798년에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하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책에서 멜서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식량 공급의 증가는 아무리 열심히 늘려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결국 이 상태로 가면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근데 벌써 그로부터 200년도 넘게 지난 현대에도 아직까지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수가 증가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녹색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농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현대의 이런 농업기술의 발달 때문인데요. 예, 대표적인 게 이런 품종 개량,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와 같은 이런 인공적인 농업기술들이 발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 논문도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인구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게 맞아요. 특히나 최근 100년 사이에는 정말 무섭도록 인구가 증가했어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경작지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런 농업 기술을 통해서 인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 농업을 이 기사에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네요. 이 기사가 좀 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첫째, 농업이 전통 농업이라고 하는 농업이 있고요. 또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농업이 있고 자연농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농업,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앞에 말한 3가지 전통농업, 유기농업, 자연농업 같은 경우는 그냥 생산성 증대 자체만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어떤 순환식 아니면 자연 친화적이고 어떤 땅의 지력 회복을 돕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농법이라 할 수 있는데, 현대 농업은요 오로지 목적이 하나입니다. 생산성 증가라고 하는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현대 농업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냥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농업은 현대 농업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일단은 오로지 상업화, 상업성만을 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업의 상업성과 생산성만을 따지게 되다 보니까 많은 종자와 많은 종류의 식량 작물의 품종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먹는 고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현대인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먹는 고기가 보통 크게 한 3종류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 정도가 거의 대표잖아요. 그 이상으로 아니면 생선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육지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사람이 지금 현재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보통 이렇게 3가지밖에 안 남게 된 거죠. 이거는 여기에는 역시나 이런 생산성이나 이런 상업성 같은 게 같이 관여하고 있기도 한 건데, 이런 게 마찬가지로 식량 자원, 식물 자원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쌀을 예로 들면, 인도에는 원래 한 10만 종 쌀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 6천 종밖에 남지 않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3,000종이 있었는데 최근엔 5종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토, 당근, 사과 할 것 없이 사실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품종의 그런 식량 자원이 존재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최근에 좁혀진 상태고 개체가 적어졌고 종류도 작아졌다. 그리고 그것들 자체가 자연적으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 화학 비료나 농약이라던가 농기계 등 이런 인공적인 수확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 자체가 사실은 외부 투입형 농업이고, 그 자체로는 여기에 나온 이제 육종된 이렇게 개량된 품종들은 대부분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성장할 수 없는데, 이런 인공적인 환경에 특화되어서 나온 작물들이고, 또 이것 자체가, 또 이런 농업 자체가 환경 파괴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도 이렇게 상업화되면서 전반적인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제 다른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학도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서 한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에요. 지난 100년 사이에 사실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중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시대 자체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원래 당연하지 않던 것들이 지금 당연하게 된 것이 너무 많다. 농업 같은 경우도 그런데, 네, 의료도 그렇고, 이런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 자본주의로 대표되기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순관계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챙긴다거나 어떤 문제를, 건강 문제를 대할 때 좀 더 지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하거나 이런 사회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눈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해법을 얻을 때 좀 더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얻을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실제로요. 전 세계적으로 토양에 있는 미네랄 감소가 지난 100년간을 봤을 때, 물론 이거는 사실요, 통계마다 좀 다르고 자료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대략 경향성은 모두 같기 때문에 경향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1992년에 있었던 어떤 썸밋 자료인데요.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토양에 있는 미네랄이 대략 70% 정도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도 이렇게 100년 사이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거의 10분의 1로 토양에 있는 미네랄이 감소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게 인공적인 현대 농업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연구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물론 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 발표된 연구마다 보고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2005년에 나온 연구인데,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토양에 있는 영양소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토양들은,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빨갛게, 그리고 약간 문제가 있는 곳은 주황색,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곳은 이렇게 노란색, 그리고 이런 농지가 아닌 다른 토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뭐 산이라던가 돌, 사막 같은 곳은 이렇게 회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토양의 문제가 조금씩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 자료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집계한 걸 수도 있고, 원래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값은 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심지어 토양 살리기 운동 같은 것들도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The Soil Health Movement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토양의 건강을 회복하자라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런 연구도 보시면, 이 연구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아마 인도 연구일 거예요. 근데 이 연구에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비료의 사용량은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비료의 활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땅에서 이런 비료를 활용해서 실제로 반응하고 효과를 내는 거는 급감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지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료를 많이 써도.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비료 사용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화학 비료를 아무리 써도 지력이 급감하는 거는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식물이 영양을 흡수하는 토지 자체의 영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먹게 되는 식물이나 식량 작물 자체도 영양 상태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910년대부터 최근까지 최근 100년간 평균적인 이런 식물 속에 있는 미네랄 함량이 거의 마찬가지로 10분의 1 정도까지 감소하고 있다라고까지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가 있는데, 미국 농무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 자료인데요. 여기에 봐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에서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영양소들이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사과 같은 경우는요, 이 비교한 미국 농무부 자료를 토대로 비교한 이 자료를 보자면요, 어떻게까지 볼 수 있냐면은 1914년에 사과 한 개를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뭐 철분과 같은 미네랄 함량을 1992년에는 사과를 25개를 먹어야지 해결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볼 수도 있는 자료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사실 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논란거리가 있는 게, 그 1910년대 50년대 뭐 이때랑 지금이랑 그런 영양소 분석 기술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 방법도 좀 달라졌고, 이건 사실 좀 지나친 비약은 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 자체를, 그 수치 자체를 그대로 믿어라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10분의 1로 줄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 사과 25개를 먹어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맞다라는 거예요. 토양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식품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과 한 개랑 1970년대 사과 한 개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쨌든 그런 경향성 자체는 맞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급적 좀 다양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이걸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황은. 네, 그래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또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굉장히 최근인데, 이런 관행재배라고 하는 일반적인 농업을 사용하는 배추랑 유기농법을 쓰는 배추랑만 비교를 해봐도 총 비타민이나 이런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 같은 이런 유효 물질의 차이가 크게는 뭐 2배, 7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농업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식품에 있어서 영양 상태나 유효 성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랑 비슷한 연구로 이런 뭐 5가지 식물에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리보플라빈 같은 유효 성분의 함량이 유기농으로 재배했을 때랑 이런 일반적인 농법으로 재배했을 때랑 차이가 있냐를 본 이런 실험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이터도 있고, 또 어떤 건 아예 없다가 유기농으로 했을 때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데요, 케일에서. 네, 이럴 정도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런 토양의 상태라던가 농법 자체가 식품의 영양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상황이 에비던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이나 식품에 있는 미량 영양소의 함량과 이런 유효 성분의 함량이 분명히 계속 달라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최근에 이런 유통 시스템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통 그래서 식량을 보통 지역 단위에서 해결을 하거나 자급자족하는 형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물류 산업이 발달하고 마트나 이런 시스템들이 발달하고 도시 문화가 발달하면서 보통은 이제 식량들이 이런 긴 유통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통 과정 자체가 추가적으로 또 영양소 손실의 요소가 있습니다. 보시면 브로콜리를 가지고 한 건데요. 이 연구를 보면 일주일 동안 1도씨 정도의 보관을 하고 식품 매장 조건으로 15도씨에서 3일간 보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해서 상품 형태로 유통되는 브로콜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 진열되는 과정을 그대로 모사한 건데요. 이렇게 했더니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브로콜리에 굉장히 좋은, 심장에도 좋은 유효 성분이 70에서 80%까지 손실이 일어나고, 총 플라보노이드의 62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감소하고 기타 성분도 절반 이상이 감소하더라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일관적인데, 다른 연구를 또 보면 브로콜리를 불과 한 6일 정도만 공기 중에 방치해도 비타민C의 함량이 75에서 85%까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를 봐도 브로콜리를 공기 중에 방치하면 항산화 효과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좋다라고 예전에 알려졌던, 아니면 뭐 블루존이나 이런 데서 뭐 세계 장수 국가에서 먹고 있던 좋은 식품들 같은 걸 우리가 아무리 보고 그게 좋다 해서 따라 먹더라도 현대에는 그게 예전에 좋았던 그 식품이 지금 그 식품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블루존 지역 같이 주로 자급자족을 하고 토양이 상태가 좋고 식량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기후가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데서 나오는 이런 식량들하고 우리가 먹는 그냥 마트에서 똑같은 식재료를 구입해서 먹더라도 그런 게 또 영양소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영양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식품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칼로리만 있고 그냥 이런 영양소, 미량 영양소는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양에 셀레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셀레늄 부족도 심해지고, 또 추가적으로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또 아연 흡수나 이런 거에도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또 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비타민 D, 햇빛을 잘 안 봐서 비타민 D도 부족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을 해서 결국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영양소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스요법에 대한 방송을 살짝 방송에서 언급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스요법을 1970년대에 성공했던 거스요법을 지금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블루존이나 이런 데서 뭐에 좋다고 해서 나왔다는 이런 식단을 따라 해도 현대에서 도시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런 식단을 따라 하면은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C가 심지어 작물 자체에서 비타민C가 뭐 많게는 10분의 1까지 줄었다는 통계도 있는데, 거기에다 또 유통 과정에서 절반이 줄고 이러니까 뭐 절반 이상 줄고 4분의 1 줄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식품을 모방해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런 요법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식이요법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신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이런 블루존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도시에서 따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자기 병을 그 산속에 들어서 고쳤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생활하시는 걸 잘 보면은 주변에 텃밭을 가꾸시고 바로 즉각 따서 드시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즉각 본인이 가꾼 농토에서 이렇게 자급자족해서 바로바로 특히나 뭐 유기농법을 사용하든 자연농법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바로바로 채취해서 드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접하는 거랑은 같은 재료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또 식품을 접할 때는 역시나 신선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네, 어쩌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도시 생활이 주는 이 풍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대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현대인들이 사실은 영양 부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해서 가장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브루스 에임스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창하신 게 이런 우선권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론의 배경이 되는 이분의 이제 문제의식을 보면은 가장 크게 이제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대부분 이렇게 칼로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칼로리는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서 반대로 이런 미량 영양소는 결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식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대인들은 이런 미량 영양소 부족을 크거나 작게 가지고 있다. 조사 발표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뭐 절반 이상, 뭐 3분의 2 정도가 이런 미량 영양소로 인한 질병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암이든 뭐든 할 것 없이 수많은 만성질환에도 이게 관련이 되고, 이게 뭐 DNA를 수리를 한다거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리적 작용에 대한 보조요소 작용을 한다거나 하는데 다 이런 미량 영양소가 관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이런 영양소의 문제가 우리 몸의 이런 생리적인 시스템 자체를 와해시킨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 우선권 이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몸에 이런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요, 우리 몸에서 일단 급한 곳부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도 그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게 아니라 급한 곳에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약을 복용한 다음 약을 해독하는 데만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다음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만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리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곳들 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거나, 암세포가 있는데 그게 잘 수리가 되지 않고 진짜 암으로 번진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양소의 문제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숨겨진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고 이야기이고, 네,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기능의학 같은 것들도 유행을 하고, 뭐 영양제 시장 같은 것들도 유행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한 10년 전 정도부터 이런 기능의학 공부를 하고 해서 이런 영양 문제를 접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할 때 이런 영양 처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대 자체가 영양소 결핍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영양 처방이 필요한 건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드릴 말씀은 어떤 거습요법이든 뭐 어떤 그냥 천연물을 활용한 식이요법을 하실 때 녹즙을 하시던 그 재료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똑같이 했는데도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식재료 자체가 옛날하고 다르다.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결국은 영양제를 먹어라 라는 거냐 하면은 꼭 그건 아니에요. 영양제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하려 그러고, 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전반적인 영양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오늘은 그 큰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만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아주 근본적인 해법은 뭐인 것 같나요? 영양제를 먹는 게 근본적인 해법일까요? 우리가 그러면 영양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이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고 이런 식량자원 관리 자체에서 농업체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뭐가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식량자원 조달 시스템, 농업 시스템 자체에서 이 문제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요, 아주 이상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이런 영양제를 먹지 않고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것 자체가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환경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수촌, 블루존 같은 지역들인 거죠. 근데 그마저도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곳이라고 언제나 환경이 안전하진 않을 테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가 단지 의료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우선은 오늘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영양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초반에 항상 이 문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통찰력을 주기도 하죠. 제일 큰 통찰력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브루스 에임스 교수님 말씀처럼 제일 큰 통찰력은 그거예요. 현대인의 지금 영양 문제는 칼로리는 지나치게 높고
미량 영양소는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 지난번 당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영양 문제에서 중요한 건 밸런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칼로리는 최대한 줄이고요. 적당히 맞추고 미량 영양소는 최대한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지나친 건 낮추고 모자란 건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옵티말하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만들자라는 걸 이제 큰 원칙으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아주 커다랗게 농업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이 건강하지 않은데 사람 혼자서 건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인류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이 배경을 잘 깔아놨으니까 이 배경을 토대로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영양 문제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영양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복잡한 의료 문제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